외식비가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4%를 돌파했습니다. 계층 간 소득 격차도 5배 이상 커져 4년 새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115개 국정과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숨김없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을 이끌 초대 비서실장 발표가 인물난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된 김은혜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대비에 들어갑니다. 올 가을 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가격리를 5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의사 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조 전 장관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 화면에 실제 가족 이름이 뜨도록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경북 공화에서 발생한 산불이 규모를 키우면서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때 발령되는 대응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9 시작해왔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살림살이 먼저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물가 문제입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죠. 가장 먼저 자동차 기름값, 주유소 가격 표시판 볼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지갑 걱정들 하실 겁니다. 여기에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의 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가 실태가 어떤지 김지아 기자의 현장 취재부터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경유 차량을 직접 주유해 보겠습니다. 10리터에 2만 원 정도, 가득 주유하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도 봤습니다. 된장찌개 재료인 양파와 두부, 고추, 애호박, 버섯, 마늘 정도만 구입했더니 10,000원이 넘습니다. 또 올랐구나 이런 거 느끼니까는 약간 마트 두 번 가는 거 한 번 오게 되고. 외식도 두렵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난 10월부터 3%대를 넘어섰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결국 4%를 뚫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용 LPG가 일제히 급등했고 빵값과 외식비도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 확대가 이번 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정부는 물가 상승이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고 한국은행도 당분간 4%대 상승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한 달 전 상향했던 연간 상승률 3.1%도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물가 관리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물가 올라서 좋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전 매장. 고가 제품이 질비하지만 불황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최근엔 진열돼 있던 3,700만 원짜리 TV 2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대비 확실히 판매량은 대형인치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자주 찾는 식당. 반나절 동안 손님 5명 받았습니다. 재료값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나마 오는 손님이 끊길까 가격도 올리지 못합니다. 자기도 빵 사 먹고 돌서 싸갖고 나온대요. 그래 이렇게 버텨도 손님은 안 오고. 지난해 상위층과 하위층 간 소득 격차는 5배가 넘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4년 새 최대치입니다.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 덕분에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어든 탓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2년째 수입이 줄어 소비까지 줄여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분배를 위한다고 했던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압력 하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비상등이 들어온 고물가 상황은 지갑이 얇아진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 지갑이 쪼그라들면서 정부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유류세를 더 내리고 영업용 경유차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거센 글로벌 인플레 속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유류세 추가 인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20%를 인하해 왔는데 법정 한도인 30%까지 더 내리는 겁니다.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이렇게 되면 1리터의 휘발유는 지금보다 83원, 경유는 58원, LPG는 21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5월부터 석 달간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1,850원 위로 올라가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시적 대책인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자체로 물가 상승세를 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에 경기 침체까지 겹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당분간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 국정과제에 대해서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논란인데 청문회에서 숨김없이 설명하고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7개 분과별로 제출한 115개 국정과제를 모아 1차 선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30에서 50개를 추릴 예정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청년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일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요. 관심 가지시는 사항들을 참고하고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틀째 출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런 그 기술의 어떤 좀 미스매치 같은 게 많은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4년 동안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은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숨김없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내각 구성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번에는 통치의 또 다른 한 축, 대통령 비서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인물들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유력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결국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윤 당선인도 선을 그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3명의 후보에게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을 만한 인사 3명에게 직접 제안을 한 상태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검증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내 발표는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언론에 거론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인사들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이 있는 분을 삼고초려해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발탁 가능성에 대해선 좋은 분을 인선하고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당선인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기를 하겠습니다. 장관 인선은 막바지 압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후반에 경제 외교 라인이 먼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오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는 같은 MBC 앵커 출신의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면 내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 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준비하던 김태흠 의원도 오늘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도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저격수로도 활동한 김 대변인이 출마하면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윤 당선인의 입과 대선 경쟁자의 대결 구도인 만큼 윤심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김태흠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을 접고 지도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충남지사 출마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방향 전환엔 윤 당선인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인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층을 경선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차별 없이. 다만 당 지도부는 현행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새 사장 선임 절차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진행된 걸 두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거친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배후에 산업은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장 선임 일정을 앞당기라고 재촉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산업은행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청와대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해명이 사실인지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오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대우조선해양은 이사회를 열어 박두선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은 가결됐고 박 후보자는 신임 대표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분 55.7%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재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라고 건의한 겁니다. 사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M&A 무산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해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로 2월 15일쯤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도록 구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이사회 일정을 3월 8일로 결정지었습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사들의 일정을 검토해 8일로 결정했을 뿐 정했던 날짜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는이 대표를 선임하는 이사회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대표 선임 과정에 개입은 없었다던 해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 검토에 산업은행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모두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2월 중순 4.9%던 국내 검출률이 한 달 반 만에 67.7%로 치솟았습니다. 확고한 우세종이 된 겁니다. 여기에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XE 변이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차 접종 외에도 가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한풀 꺾여도 코로나 주간 위험도는 여전히 5주째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이 60에서 70%대에 이르며 의료 대응의 부담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격리가 풀렸는데 중증의 상태는 유지되어서 격리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이르면 이번 주 정점을 지날 거라고 방역당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재유행의 불씨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엔데믹, 즉 계절 독감 같은 풍토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줄이고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의 조건들을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활치료센터는 평균 50명 정도의 확진자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이곳에 확진자는 없습니다. 재택도 다 하고 그리고 병원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19% 정도. 재택치료와 대면 진료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센터의 대폭적인 축소를 시사한 겁니다.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조치들의 목표는 엔데믹, 즉 코로나의 풍토병화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엔데믹이 가능하려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좀 소강 상태로 진입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엔데믹을 앞당기기 위해 요양시설 등의 치료제 공급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딸 부산대 의전원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더 걸렸고 정권이 바뀌어서야 내려진 결론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정의와 공정, 상식의 상징적 사건으로 바라본 많은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결정입니다. 먼저 부산대 결정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근거는 대법원 판결과 입시 요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딸이 대학 입시에 활용한 7가지 서류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교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약속인 대학의 입시 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처음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부산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부산대는 지난해 1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나섰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활동을 시작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나고서야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7달 동안 청문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자체 조사 1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부산대 앞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산업부의 일문시연이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조국 전 장관 딸의 학적도 말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그렇다면 이미 발급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고려대학교 입학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죠.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올린 글입니다. 부산대가 딸의 입학 취소를 발표한 지 30분 만에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조 전 장관 딸 변호인 측은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 허가 취소와 의사면허 무효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면허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학교 측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해서 보통 의사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락이 됐고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고.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를 구성해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응시했다가 탈락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난 불은 규모를 키우면서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때 발령되는 산불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 시간에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동 기자. 자, 봉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저물면서 경북 봉화 산불 진화는 야간 진화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현재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원 등 인력 600여 명이 주요 화산에 투입돼 불길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속 3, 4m의 북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낮 1시 반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화천교회 뒷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이 헬기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을 타고 불길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산림청은 2시간 전쯤인 오후 7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 기관의 진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채가 불에 타고 주민 2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진화율은 65%로 피해 면적은 90헥타르 정도로 파악됩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로 산불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또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저녁 하남에서 난 산불도 위례 신도시 아파트 앞까지 번져서 위협적인 상황을 낳았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도 한 원인으로 꼽히는데 어제 오늘 전국 곳곳에서 들어온 산불 신고만 30건 가까이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산불이 아파트 단지를 위협합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단지 500m 앞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하남 청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막 연기 일어나고 올라가더라고. 내년에 연기 엄청 올라가니까. 다행히 초속 1.2m로 바람이 약하고 신도시 반대쪽으로 불어 큰 피해 없이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산속은 매캐한 연기가 여전합니다. 산림당국은 등산로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곡 등산로부터 바다가 됐다고 지정은 돼요. 바다 좀 찾기는 쉽지는.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산불 신고 27건이 잇따랐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청명 한식기간에 난 산불은 연평균 13건에 이릅니다. 등산객도 폭증하고 있고 피해 농자재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걸 소각하는 행위. 산림당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험 등급 3단계인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 가평 계곡에서 벌어진 남편 살해 관련 속보입니다. 공개에 수배된 아내 이은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이은혜 전 남자친구가 태국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부검 기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14년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게시한 글입니다. 7월 16일 한국 관광객 한 명이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다며 안전한 여행을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숨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현지에선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이 남성이 특별한 수영 실력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스노클링 도중 숨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 아니고서는 건장하고 멀쩡한 사람이 혼자 그렇게 될 일은 없고. 태국 경찰로부터 숨진 남성의 부검 기록 등을 협조받아 타살 가능성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숨진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이은혜와 단둘이 태국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2019년 6월 이은혜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동행했던 또 다른 남성을 공범으로 입건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은혜 전 남편과 함께 물속에 뛰어들었던 30대 남성인데 다만 범행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휴대전화 발신 화면에 엄마라고 표시된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국제전화를 이용한 신종수법인데 국제전화의 번호 뒷자리가 어머니 번호의 뒷자리와 같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 엄마로 뜨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전정원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 전 20대 여성 A씨는 스마트폰에 엄마라고 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흐느끼는 여성 목소리와 함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너 엄마 납치 지금 했는데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한 3천만 원? 범인은 납치한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맞는지 증거를 달라고 하자 붉게 물든 스카프 사진을 보내와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타고 다니시던 스카프랑 되게 비슷한 스카프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악몽 같았던 협박 전화는 15분이나 이어졌지만 때마침 진짜 엄마가 전화 좀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끝났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010을 제외한 8자리 휴대전화 번호만 같으면 연락처에 등록한 사람으로 표시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를 알고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지난 한 달 사이 수도권에서 확인된 피해 사례만 10여 건. 경찰은 신종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 요양병원이 환자 신체에서 욕창을 한 달 전 발견하고도 진료 기록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 가족 반발에 병원 측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환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의 뒤통수가 검게 변했습니다. 피부가 괴사해 가는 욕창입니다. 지난달 29일 면회를 온 환자 가족은 새로 생긴 녹창을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를 정말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머님께 정말 죄송했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료 기록을 살펴본 환자 가족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환자 후두부 욕창 기록이 면회 다음 날인 30일에서야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환자 가족은 머리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떤 얘기도 없었고 저희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초 환자의 머리 욕창을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환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병원 측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새로 신문 사진 찍고 기록한 게 맞는지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100% 그 기획을 정말
대구시는 지역 보건소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환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으로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죠.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이 제기됐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피해자 가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과 남성이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3층에서 내려오며 목을 공격하는 신용을 하는 여경과 2층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남성은 즉시 3층으로 올라간 반면 경찰관 2명은 오히려 뒤돌아서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간 경찰관들이 3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들었지만 공용 현관의 비밀번호를 몰라 밖에서 3분 넘게 서성거리며 범행 상황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은 흉기 난동범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저희는 확인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 모습입니다. 당시 목을 심하게 다친 40대 여성은 지금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두 경찰관은 사건 보름 만에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뒤 불복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경이 지녔던 바디캠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저장 용량이 넘쳐 녹화되지 않았다며 삭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뻥 뚫린 도로에서 시속 50km로만 달리는 게 답답할 수 있죠.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인수위가 하나씩 손봅니다. 스쿨존에서는 심야 시간에도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있어서 이 역시 손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완화 뒤에는 대책이 필수겠죠.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한 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다가오자 차량들이 줄줄이 급제동을 합니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이른바 5030 정책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인류율적 규제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행하다가 이 브레이크를 밟는 감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고적인 위험이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해요.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 생활 밀착형 이른바 쇼츠 공약으로 개선을 약속했는데 인수위가 탄력 조정안을 경찰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도로별 특성을 따져 보행자가 잘 접근하지 않는 지역, 주거 상업 지역이 아닌 녹지 지역 등은 제한을 시속 60km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각 구간별로 보행자의 밀도라든지 차량의 속도 등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탄력적으로 인류적인 어린이 보호구역도 제한 속도를 손봅니다. 기존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km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30, 40, 50km까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고 도로 색상을 차별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광주광역시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세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코로나 진단 시약을 수의 계약으로 1년에 24억 원어치나 납품받아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관련 의혹 제기에도 감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황병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유 사무실.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A사의 2평 남짓한 사무실은 한낮에도 불이 꺼져 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오시고 그 이후에는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도 안 계시고요. 직원 한 명을 둔 영세업체 A사는 2016년부터 4년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연평균 6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2020년 4월부터 1년간
납품액은 24억 원으로 380배 넘게 늘었습니다. A사 대표는 운이 좋았다고 했고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지 운이 진짜 좋은 거죠. 광주 보건연 측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 절차상 미흡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작년 5월 한 언론이 A사 특혜 의혹을 보도하려 하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할 테니 보도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볼게 먼저. 그러고 나서 자네가 써도 되잖아. 자네도 뭘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할란가. 하지만 통화 다음 날 기사는 그대로 나갔고 이 시장은 언급했던 감사를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특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광주시는 즉각 감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TV조선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퇴각하면서 그동안 포연 속에 가려져 왔던 러시아군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 곳곳에서 집단 학살을 한 증거가 잇따랐고 어제 보도해드렸던 부차의 학살보다 더 큰 규모의 학살 정황이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시신도 있었고 고문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각하며 버린 장갑차와 탱크가 거리에 나뒹굽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이 주택과 도로에 설치한 지뢰를 제거합니다.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많습니다. Морг був забитий. Поховати людей на кладовище не було змоги, тому що до кладовища фізично не можна було доїхати. Розстріляли мирну. 모티진에선 주민대표 일가족이 몰살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숙소로 쓰던 집 뒤편 숲입니다. Це Ольга Петрівна, староста села, і чоловік Ігор Васильович, і син. Це наші жителі села, які 23 березня викрали прямо з села. 보르디안카에선 손과 발이 결박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고문의 흔적도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부차 지역의 집단 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Вже є інформація про те, що у Бородянці та деяких інших звільнених містах кількість жертв окупантів може бути ще більше.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 배치했던 병력의 3분의 2가 철수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밤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러시아의 집단 학살에 대해 공개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러시아는 부차의 집단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는데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증거는 위성사진에도 담겨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고 푸틴을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유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실제로 푸틴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러시아가 점령한 부차 시내의 위성사진입니다. 2주일 동안 도로 위의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민간인 시신이었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я вас прошу, сделайте. Это я говорю, украинская жінка. 집단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집니다. Вони його застрелили ще вдобавок з цього, що горить таким мухом називають, я не знаю, це огнестрільне оружие, і ще його і спалили.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 범죄를 비난하며 러시아 외교관 75명을 추방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So this can be an actual have a war crime trial. I'm seeking more sanctions. Yes.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면서도 남동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It is not the case. It will never be the case, and it was never the case. 집단 학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전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절차를 늦출수록 러시아가 더 불리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만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푸틴을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푸틴을 처벌하는 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전쟁은 어차피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행위인데 여기에 전쟁 범죄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 범죄를 관할하는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정의가 상세히 나열돼 있는데 종합하자면 민간인이나 그들이 사는 마을 등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질식가스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예. 러시아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41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ICC는 회원국의 범죄만 관할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 ICC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이 아닌 러시아가 해조사에 협조하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재판하는 동안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소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해당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푸틴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힘듭니다. 협력 의무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내 어떤 군대 구조, 정치 구조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이 벌어졌는지를 밝히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 설령 만에 하나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이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또 하나의 형사법정입니다. 푸틴이 민간인 학살의 최정점이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전쟁 상황인데다 러시아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당장 이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선 해당 국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 됩니다. 60여 건의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밀로셰비치도 권력을 내놓고서야 자국 경찰에 체포돼서 2002년 국제 전범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유죄가 확정되기 전인 2006년 감옥에서 숨을 거두긴 했지만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푸틴 국내 지지율이 현재 80%가 넘는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정권이 물러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상황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예,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푸틴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 여름 휴가는 해외에서 보내겠다는 분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권 발급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수요가 한꺼번에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탐사대 안윤경 기자가 여권 제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 생산 라인인데 다른 쪽에선 손바닥만한 수첩 제작이 한창입니다. 자르고 접어 완성된 이것 바로 새 전자여권입니다. 남색 표지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쇄하는 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고 레이저로 발급을 하면서 보안적인 게 훨씬 더 뛰어나게 됐죠. 종이로 된 속지도 자외선에 비추자 화려한 문양이 나타납니다. 공모를 거쳐 고른 디자인에 위 변조 방지 차세대 기술까지 심었지만 코로나19 등장해 새 전자여권은 창고에서 1년간 자가격리 후 지난해 12월에야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00만 건가량이던 여권 수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60만 건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후 장롱 여권을 바꾸거나 새 신청자도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한번 가려고 신청을 하러 왔어요. 아이들 거. 네, 거의 한 3년 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한 50개 정도 다 발급됐었는데 이제는 100개 이상 하루에 찾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전환 움직임에 대형 여행사마다 휴가철 해외 항공편 문의 전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작년 대비 이러면 몇천 프로가 되고 코로나 시국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고요. 여권 수요 폭증 가능성에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제조 담당인 조폐공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정보 공간만 빈칸으로 남겨둔 공백 여권만 500만 건을 미리 찍어뒀습니다. 공항과 여행사, 면세점까지 모처럼 손님 맞이 채비에 활기를 띠고 있지만 2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던 영세 여행사는 여전히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꽤 많이 갔어요. 한 1,000명 정도? 지금은 거의 어떻게 글쎄. 또 대출 2번 받아걸라요. 새 여권의 화려한 부활이 투잡을 뛰던 영세 여행사 사장의 어깨를 펴게 해줄지.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입니다. 여인은 2차 대전 독소전쟁에 징집된 남편을 찾아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들판에는 해바라기가 황금빛 바다처럼 끝도 없이 출렁이죠. Ogni girasole, ogni albero, ogni campo di grano nascondono i corpi di soldati italiani, russi, tedeschi e anche i corpi di molti contadini russi, vecchi, donne, bambini. 이 광활한 해바라기 밭에 덩그러니 들어선 집, 우크라이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노인이 끔찍한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Война уже кончилась. 우크라이나의 나라꽃 해바라기는 아름답고도 슬픕니다. 민족의 비극적 순환사가 피처럼 배어 있죠. 그 해바라기 씨에서 짜낸 식용유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어느 할머니가 해바라기 밭에 그럼이나 되라고 호통칩니다. Ребята, положите в карманы семечки. Я поняла, положите семечки или семена цветов. Вы здесь семенами ляжете.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뒷머리에 총을 맞은 사람들. 거리엔 시신이 나뒹굴고 구덩이에는 검은 포대에 담긴 시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러시아군이 점령하다 퇴각한 수도 키이우 외곽 마을의 참상은 지옥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у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우크라이나 당국은 탈환한 마을들에서 잔혹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시신을 적어도 400구 넘게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도시 부차에서만 280여 구가 무더기로 매장된 채 발견됐고 모티진 마을의 시장과 일가족은 눈이 가려진 채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차 밖으로 나온 민간인을 사살하는 드론 영상도 나왔습니다. 야만적 적결 처형, 무차별 발포, 집단 학살의 흔적과 증언들의 세계가 경악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연한 저항에 부딪히자 침공 초기부터 병원과 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집속탄 같은 금지 무기까지 동원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이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독재자 푸틴이 저지른 망상적 전쟁 범죄는 인류의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되고야 말 겁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입니다. 기다림, 사랑, 희망을 말하는 꽃 해바라기를 들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렬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야만의 시대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4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내일도 보통 이맘때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가 정체되겠고 대기가 건조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4월 초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동쪽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조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약간 더운 감이 있겠는데요. 광주가 20도, 대구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도 2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모레에는 영서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